너는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엄마 생각을 왜 안 해? 엄마도 명절에 딸이랑 사위가 와서 자고 가면 좋지 않아? 엄마도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좋잖아. 딸도 딸 나름, 사위도 사위 나름이야. 남들한테 물어봐. 다들 엄마 보고 이기적이라고 할걸. 사위한테 호텔에서 자라고 하는 장모가 어디 있어? 나 정말 서운해. 뭐가 그렇게 다 서운하니? 새끼 밥 차려주고, 잠자리 봐주고, 불평 듣는 엄마는 생각 안 하니? 딸과의 날선 대화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특히나 사위가 집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나는 혼자 살면서도 늘 깔끔하게 집을 관리했다. 하지만 사위가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특별히 신경 써서 청소를 하고 음식 준비를 해야 했다. 100년 손님이라며 특별한 대접을 바라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외동딸 은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늘 엄마 편이었다. 둘의 관계는 누구보다 돈독했고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이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후에도 늘 은지가 있어 외롭지 않았다. 나는 아들 없이 딸 하나만 있어도 전혀 부럽지 않았다. 하지만 은지가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사위를 위해 무엇이든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다. 예물 시계는 좋은 걸로 해. 비싸도 상관없어. 우리 사위가 가지고 싶다는 걸로 하자. 딸의 결혼식 때도 사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사위는 무언가 불만이 있을 때마다 거침없이 말을 내뱉었고, 그때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거리가 멀어 자주 만날 일도 없는데 만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나는 명절에도 집에서 보내는 대신 밖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번 명절에도 밖에서 만날까?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고 차도 마시고. 하지만 이런 제안에도 딸과 사위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밖에서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들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식당에서 우연히 들은 사위의 불평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자꾸 외식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보통은 장모님이 집에서 다 차려주시잖아. 나는 점점 더 명절이 두려워졌다.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위라는 것을 깨달았다. 매번 사위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현실이 버거웠고, 그럴 때마다 딸마저 남편 편을 드는 것이 서운했다. 이제 나에게 명절은 더 이상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었다.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아닌 부담과 걱정으로 가득한 무거운 날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딸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고민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도 엄마가 내셨으니까 다행이지. 나는 카페 밖에서 우연히 들은 딸과 사위의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다. 명절날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러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내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대화를 이어갔다. 식당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사위가 계산하겠다고 나섰을 때 나는 서둘러 먼저 계산을 했다. 그때만 해도 사위를 배려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때는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젊은 세대들은 명절에도 여행을 가거나 호텔에서 편하게 쉬는 것을 선호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딸과 사위에게도 그것이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사위는 달랐다. 그는 전통적인 명절 풍경을 기대했다. 장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고
편히 쉬다 가는 그런 모습을 원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부담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우리 형도 처갓집 가면 살쪄서 온다던데. 사위의 말이 다시 들려왔다. 내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 보였던 걸까? 아니면 현대적인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려 했던 것이 실수였을까?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나는 점점 지쳐갔다. 처음에는 사위를 위해 호텔도 예약해주고 좋은 식당도 찾아보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위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딸 은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의 입장을 대변하며 어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엄마, 우리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하루 재워주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전통적인 방식대로 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늦은 후회였다. 이미 딸과 사위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장모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았을 것이다. 해가 갈수록 명절은 더욱 부담스러워졌다. 딸과 사위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때로는 차라리 명절에 혼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에서 위안을 얻었다. 요즘은 다들 그래. 자식들 명절에 오면 얼마나 힘드니. 며느리든 사위든 다 똑같아.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딸이 사위의 편만 들고 어머니의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상처였다. 결국 나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딸과 사위의 눈치를 보며 불편한 명절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편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것이 비록 전통적인 명절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모두가 행복한 방법이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딸과 사위의 기대, 그리고 주변의 시선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번에는 집에서 봐야겠어. 사위 대접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니. 나는 청소기를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명절을 사흘 앞두고 그녀의 집은 대청소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평소 혼자 살면서도 깔끔하게 유지해온 집이었지만 사위가 온다고 하니 구석구석 더욱 신경이 쓰였다. 식당에서 늘 숟가락을 휴지로 닦고 먹던 사위의 모습이 떠올랐다. 깔끔한 성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면이 있었지만 그런 사위가 집에 와서 흠을 잡을까봐 더욱 꼼꼼히 청소를 해야 했다. 창고로 쓰던 방까지 대청소를 하고 손님 방으로 쓸 작은 방은 특히 더 신경 써서 걸레질을 했다. 청소를 하다 보니 온몸이 쑤셨다. 63세의 나이에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새로 빨아말린 이불을 펴고 나니 녹초가 되어 소파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장도 봐야 했고 명절 음식 준비도 해야 했다. 우리 이미 출발했어.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네랑 어디 가신다고 해서 좀 일찍 출발했지. 예상보다 일찍 온다는 딸의 전화에 나는 당황했다. 늦은 점심을 먹은 상태라 저녁 준비만 생각해두고 있었는데 딸은 점심도 먹지 않고 온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엌으로 뛰어가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다행히 전날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이 있었다. 사위가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차리느라 바빴다.
사위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은지는 어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남편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김서방, 왜 더 안 먹어? 아, 다 먹었어요. 원래 입이 짧아서. 사위는 내가 준비한 음식을 몇 번 찍어 먹더니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나는 당황했다. 딸이 원래 밥 먹고 눕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변명했지만 처가에서의 이런 행동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저녁 때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위는 맥주를 마시겠다며 안주를 찾았다. 이미 상에 차려진 음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운 달걀 같은 거 없나요? 라며 새로운 요리를 요구했다. 나는 식사 중이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도 큰 일이었다. 미리 준비해둔 이불이 있었지만 사위는 벌레가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해했다. 햇빛에 하루 넘게 말린 이불임에도 불구하고 찝찝하다고 했다. 결국 여러 개의 이불을 꺼내야 했고 사위가 떠난 후에는 그 모든 이불을 다시 빨아야 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나는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딸과 사위를 배웅하고 돌아와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다. 뒷정리는 뒤로 미룬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겨우 명절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마치 한 달을 고생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딸과 통화할 때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사위가 잠자리가 불편했다며 불평을 했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이제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명절날 아침부터 분주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들어섰다. 단 하루의 준비로는 부족했기에 이미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 재료를 다듬어 두었다. 하지만 당일 아침의 바쁨은 피할 수 없었다.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 방금 부친 전 등은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사위가 도착하고 나서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팽팽해졌다. 나는 사위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게 되었고 혹시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느라 긴장의 연속이었다. 사위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집안 곳곳을 무겁게 짓눌렀다. 식사 시간은 더욱 불편했다.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사위는 몇 번 겨우 찍어 먹을 뿐이었다. 맛이 없어서인지 입맛이 없어서인지 묻지도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상 위에 올라간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위의 눈빛이 신경 쓰였다. 더 큰 문제는 사위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설거지는커녕 자신이 쓴 그릇 하나 치우지 않았다. 딸이 가끔 어머니를 돕겠다고 나서도 사위가 부르면 곧바로 그의 곁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밤이 되자 잠자리 문제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었다. 나는 이미 며칠 전부터 손님방을 정리하고 새 이불을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사위는 이불에서 먼지가 날린다며 불편해했다. 결국 집에 있는 모든 이불을 다 꺼내야 했고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것을 찾지 못했다. 사위의 불만은 이불에서 그치지 않았다. 방의 온도, 베개의 높이, 커튼의 빛가림 정도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다. 나는 한밤중까지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라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날 아침에도 계속되었다. 사위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전날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먹더라도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자신의 음식 솜씨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사위의 입맛이 까다로운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떠나는 순간까지도 사위는 한마디 감사 인사도 없었다.
오히려 다음에는 더 나은 준비를 해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마치 까다로운 손님을 접대하는 식당 주인장 같은 기분이었다. 딸과 사위가 떠나고 난 후 나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저곳 흐트러진 집안을 정리하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 이것이 과연 가족 간의 명절 풍경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자신의 젊은 시절과 비교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생각하니 막막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는데 사위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늘어만 갔다. 이대로라면 다음 명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다. 나는 깊은 고민 끝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명절에는 딸과 사위에게 근처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고 말했다. 호텔비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이는 서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의는 갖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 제안을 했을 때의 딸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다. 얼떨떨해하면서도 일단 수락은 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다. 나는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호텔로 가야 한다는 것이 마치 쫓겨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명절 당일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호텔에서 잔다고 해서 대접을 소홀히 하고 싶지는 않았다. 점심과 저녁을 거하게 차려놓고 딸과 사위를 맞이했다. 하지만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어색했다. 평소보다도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떠나기 전 사위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마치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된 것 같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였는데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안타까웠다. 며칠 후 딸과의 통화에서 사위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사위는 호텔에서 자는 것이 불편했다고 했다. 장모 집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내 예상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다. 좋은 호텔에서 편하게 쉬게 해주려 했던 배려가 오히려 서운함을 샀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서 잘 때는 이불이 불편하다, 방이 답답하다며 불평하더니 호텔에서 재워주니 이번에는 그것이 서운하다니. 어떻게 해야 사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딸은 어머니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다른 집 장모들은 사위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왜 자신의 어머니는 이렇게 사위를 멀리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내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호텔 제안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딸과 사위를 대접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울 줄은 몰랐다. 때로는 차라리 명절에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다. 나의 평화로운 일상은 딸의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명절 때의 불편했던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질 무렵이었다. 딸은 임신 소식과 함께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내 집에 들어와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다. 명절 하루도 견디기 힘들어 하던 사위가 동거를 하자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손주 소식에 기뻐하기도 전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이 먼저 밀려왔다. 딸은 설명을 이어갔다. 아이를 키우려면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집을 팔면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모든 게 나를 이용하려는 계획처럼 들렸다. 나는 지금의 일상이 좋다.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취미로 시작한 뜨개질을 하며 이웃들과 가볍게 차를 마시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하다. 하지만 딸과 사위가 들어온다면 이 모든 평화는 깨질 것이 분명했다. 특히 사위와의 동거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명절 하루도 버거운데 매일을 함께 산다니. 깔끔하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요구하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나는 내 집에서조차 매일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임신한 딸을 돌보는 일까지 더해진다면 나의 부담은 배가 될 것이 뻔했다. 이미 63세의 나이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손주까지 돌보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무리였다. 내 황혼기가 다시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채워질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다. 나는 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딸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을 거라며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다. 딸의 입장에서는 서로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내 입장은 전혀 달랐다. 이 상황은 나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손주를 돌봐주지 않는 못된 할머니로 낙인 찍힐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컸다. 결국 나는 주말에 가끔 손주를 봐줄 수는 있지만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을 넘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나이 들어 겨우 찾은 평화로운 일상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 결정은 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단순히 사위와의 불화 때문만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나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다. 내가 합가 제안을 거절한 것이 딸에게는 큰 상처가 된 모양이었다. 어쩌면 나는 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나쁜 엄마가 되어버린 것일까. 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는 나보다 엄마 자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후 나는 딸을 위해 살았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들, 딸의 결혼식을 위해 아낌없이 준비했던 순간들, 그리고 사위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든 노력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딸은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손주를 돌보지 않으려 한다고, 사위를 멀리한다고 비난한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왜 딸은 알지 못하는 걸까?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예전에는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먹던 식사가 그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도 추억으로만 남았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것 같다.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 명절에 호텔을 예약해주고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주고 딸과 사위를 배려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 내 배려가 그들에게는 냉정함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딸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내 삶도 포기할 수 없다. 나이 들어 겨우 찾은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이기적인 것일까?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친구들은 나를 이해한다고 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자식과 함께 살려고 하겠어? 라며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삶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은 더욱 어두워졌다. 나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결국 나는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딸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일기장에 써내려갔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으면 해. 이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도 소중하기 때문이야. 펜을 놓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다. 나는 이제 혼자만의 명절을 보내는 법을 배웠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처음에는 쓸쓸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예전처럼 며칠 전부터 대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 사위의 눈치를 보며 온종일 긴장할 필요도 없다. 이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정 부리는 소리도 듣지 않아도 된다. 이런 평화로움이 때로는 최고의 선물처럼 느껴진다. 물론 가끔은 딸이 보고 싶을 때도 있다. 특히 명절날 아침 예전에 딸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이미 추억으로만 남았다. 딸은 이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 나 역시 내 삶이 있다. 이웃들과 가끔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식들과의 갈등, 사위나 며느리와의 불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며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취미 생활도 늘었다. 뜨개질로 시작해서 이제는 꽃꽂이까지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활동들이 내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깨닫는다. 손주를 보러 가끔 딸의 집에 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내가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돕는다. 그것이 오히려 딸과의 관계를 덜 부담스럽게 만들어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 예전처럼 합가하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 대신 주말에 가끔 손주와 함께 놀러 온다. 그때는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일 수 있다. 나의 행복이 있어야 진정으로 자식의 행복도 빌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간다.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한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지금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다. 밤이 되면 나는 일기를 쓴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고.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리고 언젠가 딸도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내일은 또 다른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